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4월 재보궐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오히려 지금 그 배종찬 소장은 여론조사 기관에 있기 때문에 네. 더 우리보다 체감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른바 선거 대목이라고 해서 선거 그렇죠. 때가 되면 대목이라고 하죠.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전화도 많이 걸려오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예측을 누가 될 거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어디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지 정도를 타진하는 것인데 네. 말 그대로 선거판이 달아오르면서 제 얼굴까지 달아오르네요. 끝이 하여튼 이상해요. 지금 말씀에 제 얼굴도 달아올랐습니다. 참. 지금 뭐라 그럴까요? 여론조사 기관이 가지고 있는 통계나 자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선거판을 읽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이 김민하 평론가도 그 여론조사 수치라든가 이런 거 자세히 받고 싶은 욕심이 또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늘 그래서 뭐 항상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이 배 소장님께 한번 전화라도 그러니까요. 해볼까 이러면서. 그런데 또 우리가 상도위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저는 그래서 배 소장님 뭐 이렇게 숫자를 말씀하시면은 저는 맞장구나 치면서 그렇게 이제 평론가라고 이제 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께서 상당히 오늘 얌전하시네요. 상도위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아니,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대선 때 참 주목을 몸값이 올라가는 게 이 깜깜이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캠프에서 예. 연락이 많이 옵니다. 예, 맞아요. 어떤 상황이냐? 예. 이때 목에 힘이 들어가죠. 일단 한 두세 번은 안 받아요. 네다섯 번째 받으면 아유 바쁜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 제 전화는 받아주세요. 아유. 앞으로. 1순위죠. 알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좀 흰소리를 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알려드리고 네. 얘기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요. KBS가 여론조사를 좀 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최대 이슈가 뭔지. 근데 부동산 관련 답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현재 나타났어요. 네.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서울시장 선거의 부동산 이슈 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8일, 9일 실시한 조사인데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인데요. 서울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선거에 미칠 최대 이슈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 또 LH 사태 때문인데 네. 선거 부동산 정책이 39.4%, 약 40%에 가깝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14.3%로 나타나서 부동산 관련 이슈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서울 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8.9%,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0.4%로 나타나서 이 정권 심판 쪽이 좀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네. 중도층에서는 중도층이 중요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또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서울 시민들에게 물어봤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79.1%, 거의 10명 중 8명입니다. 상당히 네. 평가가 좀 안 좋네요. 네, 따지고 보면 조금 가라앉을 것 같았던 서울 선거에서의 부동산 이슈가 LH 사태로 재점화된 모습입니다. 김민하 평론가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뭐 기존에 이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구도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LH 문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시민들의 평가는 이제 갈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이제 부동산 문제의 최대 이슈였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신학기도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아마 여러모로 이전에 이제 새해 들어서 이사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실제로 집값이 올랐고 또 이 전월세도 올랐고 결과적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이사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제대로 이제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정부의 대책이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LH 이 사태는 결국 그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게 뭔가 이유가 있었네 이렇게 이유를 하나 더 갖다 붙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중도층의 민심을 또 흔드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지금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 응답보다 지금 8.5%포인트가 더 높았다. 이것도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정권 심판론이 좀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임기 후반기라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이제 낮아진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테고 선거는 이제 구도 이슈 또 후보로 봐야 될 텐데 네. 구도가 이제 바로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이냐. 그래서 임기 후반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보면 부정평가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권 심판 쪽에 힘이 실려 있다. 우리가 왜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해서 이 국회의원 교체 의향을 물어보면 대체로 높게 나타나요. 네네. 바꾸고 그렇죠. 싶은 심리가 또 네. 많이 작동하는 관성도 작동을 했고요. 또 이슈라는 것은 부동산 이슈가 컸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동산 이슈가 좀 가라앉을 뻔했는데 물론 이제 김연아 평론가 말씀대로 이전부터 부동산 이슈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재점화됐다. 불씨가 다시 당겨진 모습이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데이터 전문가가 저 정도 이야기하면 좀 판이 기울어진 거 아니냐. 그렇지는 네.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선거에 임박했을 때 이 후보자의 자질도 상당히 중요한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후보자인데 네. 근데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타격을 받아서 많이 흔들리냐. 그렇지도 않아요.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됐던 조사 결과들 보면 조금 영향을 받는 듯하지만 박영선 후보 자체가 이번 포함해서 3번이나 가까이 이제 출마를 하면서 3번 출마를 하면서 그만큼 준비된 후보라는 거. 네. 또 그리고 서울은 서초구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든요. 네. 이 조직의 힘. 네. 이게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4월 7일 또 이제 그 이전에 사전투표까지 생각하면 4월 초에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과연 이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 나을까? 왜냐하면 1년 정도 후에 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후보가 얼마만큼 서울 경영에 대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지금 야당에 좀 유리한 듯한 그런 이제 여론조사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인물론으로 가게 되면 박영선 후보의 인물론도 만만치 않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는 전제 아래 단일화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도 네. 하고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지 이번에 조사가 있었는데 KBS 여론조사 그 요약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건 김민아 이건 김민아 네. 평론가께서 해주실래요? 먼저 양자 대결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3자 대결 결과의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3자를 전제로 하면 야권이 2개로 분열되기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유리한 결과가 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자 후보 야권 필패론이 등장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 대결로 갔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가 훨씬 더 관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3자 대결 구도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뭐 이 30.5%,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23.1%,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2.4%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후보의 우세가 이제 명확한데요. 양자 대결에서는 박영선 오세훈 구도 그리고 박영선 안철수 구도 이 2개 구도에서 다 이제 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박영선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맞대결할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가 44.3%, 박영선 후보가 39.5% 이렇게 이제 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이제 접전이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맞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 지지가 44.9%가 나와서 거의 이제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는 한 15%포인트 이제 앞선다.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어쨌든 앞서긴 하지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때가 더 이제 많이 앞선다. 네,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 박영선의 대결은 안철수 후보 지지 응답이 44.9%니까 이건 큰 차이가 아니에요. 박영선 후보하고. 네. 근데 중도층에서는 중도층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이직되고 있는 것이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중도층에서는 15% 이상 앞섰다. 그게 이제 이게 이른바 안철수 후보의 중도층 부심이거든요. 네네. 난 중도층이 있잖아. 그래서 보수 야권 단이라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우리 KBS 조사를 보면 저희 KBS 조사를 보면 오세훈이 박영선 후보와 맞붙을 때 44.3%, 네. 안철수 후보가 박영선 후보와 맞붙을 때 44.9%,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어느 후보가 된다 그러니까요. 하더라도 네. 얻을 수 있는 표는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최근 들어서 좀 물올랐다. 이렇게 되니까 단일화가 더 난항이 되는 건 아니냐라는 네.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좀 우리가 네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표심에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거고요. 지금 현재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뭐 1차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조사 결과가 좀 부실하다고 하는 비판 여론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지금 뭐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현재 어떻게 그러면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네. 문제가 남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이게 그대로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변화의 여지가 있을 것이냐, 이것도 또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 같고. 네. 변화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심 끝에 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수용을 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LH 사태가 서울 선거에 미치는 파장이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 이슈가 재점화된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20, 30, 40대가 큰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심리적인 정서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20에서 40대의 진보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쪽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또는 보수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투표장에 안 갈 수는 있겠죠. 네네. 아이고 이건 뭐 나도 그러면 어디 저기 공기업이나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투표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광명시흥이기 때문에 더 문제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오서방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서방. 네. 네, 안 웃으시네요. 네. 근데 오서방이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었던 캐릭터가 오서방이에요. 네. 그 개그맨 이제 좀 잊혀져 가나요? 오재미 씨가 열연을 했던 캐릭터인데 예. 왜 서울 선거는 40대는 민주당이에요. 네. 60대 이상은 보수 야권입니다. 그럼 50대 표심을 잡는 후보가 이겨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인구도 게 제일 많은. 그 다음에 많기도 하고. 서방이 서방이 서쪽 방향입니다. 왜? 서남권이 이번 선거에 결정적이거든요. 근데 서남권이 어디냐면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예요. 자, 바로 밑에 경계만 넘은 서울시 경계만 넘으면 어디다? 광명이고 시흥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 시흥, 신도시를 홍보할 때 여의도까지 30분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서남권 그렇죠. 신도시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이게 서남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차단이 됐어요. 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체 수준, LH를 해체하는 수준의 황골탈퇴를 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매일 챙기는 거예요. 이게 단일화가 끝나고 후보자 등록 선거 캠페인이 들어가면 더 후보자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만큼이나 이걸 좀 초고강도 조사에 대한 것을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거세다. LH 파장이. 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으로 들어가면서 4월 첫째 날, 둘째 날 무렵으로 하면 조금 약화될 거예요. 그렇다면 동시에 좀 이 영향을 받고 있는 박영선 후보가 얼마만큼 빨리 극복하고 다른 주제로 이 국면 전환이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사실 야권에서는 그런 의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1차 전수조사라고 지금 서둘러서 조사를 하고 또 부실한 조사 결과를 또 발표하는 것, 이런 모습이 결국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게 오히려 더 성남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만약에 이제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이런 것을 이용해서 뭐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고 한다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이로울 것은 없죠. 근데 과연 그랬던 건가를 따져보면은 그런 건가 싶은 게 사실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제 이른바 이제 셀프 조사라고 비판을 받은 이 정부의 이 조사가 결과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 사안을 덮을 정도로 뭔가 대단한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미비했다고는 평가이고 네. 애초에 이제 그 폭로된 거 13명에다가 7명 더 찾아내서 사실상 뭐 안 하느니만 못한 조사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정권이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LH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폭로가 되고 터지면서 당황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뭐 잘 수습할 것인가. 여기서 잘이라는 것은 뭐 제대로 수습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정치적 파장을 좀 줄여볼 것인가라는 고민을 안 하진 않았겠지만 그 같은 면밀하게 좀 이렇게 조율된 상태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간 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일단 이런 생각이고요.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서 좀 향배가 달릴 수가 있겠는 게 첫 번째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후에 이제 수사 관련해서 무슨 이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효력을 좀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제 불길이 커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 뭐 정권 실세가 뭐 연루돼 있다든지 뭐 이래서 무슨 게이트 차원의 얘기가 된다. 그러면 이게 폭발력이 더 커질 것인데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일단은. 그래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수사가 뭔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 이것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불가피할 텐데 근데 이런 점들은 이런 뭐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반영된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또 크게 좌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중도층에 한정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만약에 본다고 할 때는 지금 이 상황이 또 악성이 될 수가 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까지 정권이 추진해온 개혁이라는 것과 정책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있는 것이고 검경사건 조정이 있는 것인데 이런 걸 추진해 왔는데 이걸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해 보니까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즉 이 정부가 개혁을 한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이제 평가가 되면 중도층의 이제 스윙 보터들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차원의 경우의 수를 놓고 판단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종합해 볼 때 뭐 여당에 좋을 일은 없는 뭐 그런 사건인 것이고 이걸 수습하기는 사실은 뭐 좀 많이 좀 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의 표명의 타이밍은 적절했다고 보세요? 일단 이것도 저는 이제 불가피했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고민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오늘도 밝혔듯이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에 가장 여론이 좋은 건 오늘 바로 이 사의를 밝혔으면 오늘 바로 이제 사퇴시키고 예를 들면 사과의 국면으로 가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좋은 그림이었겠지만 지금 그런 국면은 아니죠. 일단은 이제 일단은 이 이사 부동산 대책의 어떤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사퇴를 하는 거라고 하니까 일단 사퇴한다고 말을 했지만 당장 내려가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으나 하지만 이게 계속 장기화돼서 변창흠 장관이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으로 계속 끌고 간 것보다는 일단은 그만두는 걸 확실히 했다는 점은 그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변창흠 발 악재가 좀 제거됐다. 네. 그러니까 계속 야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퇴를 하겠다고 일단 전제하고 4월 초쯤에 이제 뭐 그 새로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아마 임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왜냐하면 네. 이 설명부터는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어제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거든요. 이제 정세균 총리가 발표를 하면서 20여 명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론의 반응이 확 악화가 됐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 1차 조사 서둘러 발표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1차 조사보다도 더 분노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도 보면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전 이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빅데이터에서 감성 반응을 보면 감성 네. 반응이 이제 여론조사로 치면 긍정과 부정인데 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변창흠 이름을 입력하면 긍정적인 인식이 14%밖에 안 돼요.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흘러나왔던 이야기가 변창흠 장관이 변곡점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네. 부담이 되는 부분이. 두 번째로는 박영선 장관은 얼마나 화딱지가 났을까요? 본인이 뭔가 좀 쫓아가려고 또는 앞서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 LH 이슈가 터졌으니까 그만큼 변 장관의 거취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이제 특별 검사 제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고 사실상 박영선 후보가 특별 검사 제도를 요구했다는 건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거나 다름없죠. 그만큼 급하겠다. 네.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가장 그래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공정, 상식, 정의 이 사회적인 우리의 가치 수준을 높여놓고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성에 우리 국민들과 지지층들이 견인돼 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네.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내일까지 갔더라면 조금 더 여론이 악화될 수 있었는데 바로 오늘 12일 금요일 오늘 이 사퇴를 한 것은 적절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을 하니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부터 전수조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전수조사를 실제로 해서 뭐 누가 이렇게 뭐 비리가 뭐 나온다거나 뭐 이러면 이게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대응이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 결국은 전수조사가 뭐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다 재산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투기를 했다면 차명으로 했을 것인데 이게 이런 방식의 전수조사로 확인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런 방식으로는 뭐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전수조사 무용론으로 차라리 갔으면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뭐 민주당부터 해라. 예, 왜냐하면 이건 뻔히 보이는 수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도 민주당이 훨씬 많고 그리고 지자체장하고 지방의회까지 포함하면 민주당 소속인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들이 주로 당연히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투기에 연루가 됐다면 그들이 이제 연루가 됐을 것이고 그거 파면 훨씬 더 민주당이 더 많이 나온다 비리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먼저 하면 그때 우리가 하겠다. 이것은 별로 그렇게 명분이 서는 그런 반대 논리가 아니죠. 그래서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수조사를 실제로 진행을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제 의혹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과 어떤 뭐 유력한 사람들이 다 투기를 했을 것이고 그걸로 많이 이제 좀 가지고 있을 텐데 이득을 본 걸 가지고 있을 텐데 전수조사를 해도 그게 나오겠느냐를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뭐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네, 배종찬 소장은 좀 의견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전수조사라는 결국 중요한 게 그겁니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심리적 분풀이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아이고 그렇죠. 국회의원들 말이야.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접근해서는 해결될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야단치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는 그러네요. 거 무슨 아닙니까? 일만 생기면 대안을 만들어야지. 뭐 나라님 탓, 대통령 탓 하듯이 그게 문제 해결의 근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전수조사 관련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간만 따져놓고 보면 금방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아주 협조적이지도 않을 때 금방 되지도 않을 거다. 두 번째는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뭐 가족이 누가 있느냐 또 차명 거래가 있느냐 이걸 따지다 보면 이 정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보면 약간 면피하려고 하는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전수조사 그러니까 제안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여론이 격앙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 우리 시사회 하니까 또 뉴스에 하니까 이런 제안도 드립니다. 자, 네, 좀 과했나요? 네. 예, 좋은 제안 저는 해주십시오. 이 제도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도 일탈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등록 때 징벌적 처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원도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만들고 네네. 연중 감시 체제로 모니터링하겠다. 이걸 이번 기회에 제도화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21대 국회도 일정 시간 지나서 우리가 확인 가능하겠지만 22대 국회는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거죠. 예. 뭐 이해충돌 방지법 지금 그렇죠. 뭐 예. 예. 3월 내에 통과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좀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네. 것 같고요. 지금 부산 보궐선거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해운대 그 LCT 특혜 분양 의혹 네. 이게 다시 또 그 지역 정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산 지역의 선거 판세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영향은 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판세 자체를 아예 뭐 뒤바꾸는 정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객관적인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산의 경우에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양강 대결 아니겠습니까? 양자 대결인데 지금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좀 뒤쫓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명분으로만 보면 LCT가 그동안에 이 부산 지역에 기반한 뭐 정치인 또는 이 지방 권력자들의 좀 비리 중심처럼 그렇게 또 밝혀져 왔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밝혀져야 될 건 당연히 밝혀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부산 판세만 보면 이 부분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선거의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도 특정 후보의 유불리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네거티브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MB 정부 때 국정원 사찰 이야기도 지금 계속 또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선거 자체의 판세를 바꿀 것이냐.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까지 분석을 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신공항 특별법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보이죠. 진영 간 대결 구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선거에 임박해 가면 또 공식 후보자 등록을 하고 공식 선거 운동에 접어들면 더 많은 네거티브전이 그래서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예측하세요? 뭐 LCT 의혹은 사실 이 의혹에 뭐 박형준 후보가 직접적으로 뭐 거명된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대로 이제 수사가 그다음 2017년 당시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있는 의혹이 여태까지 이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 논란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떤 박형준 후보가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든지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결국은 뭐 박형준 후보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검찰하고 그다음에 이 기득권들이 서로 봐주게 했다 뭐 이런 의혹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김영춘 후보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흙탕물 선거로 가는 요인 중에 하나일 건데 LCT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뒤에 얘기할 무슨 박형준 후보 문건 얘기도 그렇고 뭐 딸 얘기 뭐 이런 거 막 잔뜩 나와가지고 배 소장님 말씀하신 네거티브 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중도층이 사실은 좀 실증낼 수 있단 말이에요. 짜증나고 이거 뭐 정치가 다 더럽다. 선거 이거 지저분해갖고 투표장 가기 싫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 뭐 중도에서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박형준 후보에게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확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자의가 아니라 이제 타의에 의해서 제한되는 그런 영향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뭐 그게 얼마나 클 것인가는 이 이슈가 이제 끝까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에 달린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수준에서는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게 영향이 클 거라고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뭐 이게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분 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네거티브 전이 좀 더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도 이제 일부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런 걸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좀 아쉬운 이 부분을 한 번만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서울도 주로 뭐 단일화 이제는 또 부동산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고 부산의 경우에도 가덕도 신공항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슈인데 여기에다 네거티브가 정작 민생 공약이 잘 안 보인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만큼 저는 좀 더 민생 토론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참 보궐선거이기도 하고 뭐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시장인데 뭐 공약만 보면은 거의 대선 후보급의 공약이 나와 있고 참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이 좀 줄어드는 측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에 막 그 네거티브전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러면 선거 판세를 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막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보 단일화 얘기도 좀 우리가 해보죠. 지금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 좀 잘 진행이 되는 거 협상이 잘 진행되는 것 같다니 지금 오늘 들리는 얘기를 보니까 일종의 협상 대표 그러니까 양당의 사무총장이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고성이 오고 갔다 이런 소리가 지금 나와요. 지금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배정찬 소장. 단일화만큼 정치적으로 삿바싸움이 심한 것도 없어요. 왜? 한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되는데 패자는 상당히 좀 참담해지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서로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한
결정적인 수싸움이 바로 이제 삽바 싸움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질문 방식을 어떻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화 조사를 할 때 무선 전화로만 하느냐, 아니면 유선 전화까지 포함하느냐, 이게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 전화를 많이 포함하게 되면은 보수 성향이 강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집 전화를 가급적 좀 포함을 해도 더 많이 포함하고 싶은 마음이 오세훈 후보 측일 수 있고 네. 분석을 해보자면, 그런데 오히려 중도 성향의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무선 전화로 가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질문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도 김민하 평론가께서 여론조사 양자 대결 구도를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이게 1대1 여당 후보와 경쟁 후보와 양자 대결을 붙여보는 것이 이제 경쟁력 조사거든요. 박영선 대 안철수, 그다음에 박영선 대 오세훈. 네. 이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 측이고, 그리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런 거죠. 아니야, 질문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결을 할 때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중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적합하다고 이 적합도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적합도를 물어보게 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쪽을 더 밀어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치도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고성이 오고 갔다라는 것은.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런 식으로 단일화 과정 자체에서 소모적 논쟁을 시작하게 되면 누가 떠나갔냐? 우선 중도층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습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실망할 이렇게 수가 있다는 거죠. 민생을 얻고 단일화 통해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논쟁만 하는 이 단일화에 우리가 왜 참여를 해? 왜 투표를 해? 이렇게 된 거 중도층이 또 이게 소모적으로 굉장히 피로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이나 좀 마찰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보수 야권의 경쟁력은 단일화 과정의 무통이냐 진통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 뭐 정치인을 제가 최근에 우연히 만나서 여쭤봤는데,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단일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 여론조사 단일화라는 게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후보가 그냥 사퇴해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던데요. 아름다운 건 딱 근데- 하나 있죠. 시사야. 그만하겠습니다. 네. 썰렁했어요. 자, 그러면 단일화 할 수 있을까요? 김민하 평론가 좀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오늘 고성이 오고 간 주제 중에 하나는 또 토론 횟수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토론을 많이 하면 또 안철수 대표한테 좀 불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일화라는 게 결국은 이제 후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성이 나온 것은 어쨌든 실무진 간의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제 고성이 나온 것이고, 그러다가도 두 후보가 만나서 맥주를 마신다든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또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후보 간에 이제 좀 합의가 가능할 거냐의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신 중도층의 어떤 마음이라는 것도 저렇게 뭐 시끄럽게 막 이렇게 실무 협상에서는 시끄럽게 돼도 후보들이 대승적으로 뭔가 양보하고 더하고 빼고 하면서 합의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포장이 되면 그거 사실은 뭐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이 지지율의 차이가 많이 났으면, 예를 들면 이제 오세훈 후보가 나갈 때와 안철수 후보가 나갈 때 얼마나 이기느냐에서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가 나가면 못 이기는데 안철수 후보가 나가면 이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양보를 하기는 쉬운데,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는 서로 합의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박빙이다. 오세훈 후보가 나가든 네. 안철수 후보가 나가든 뭐 이기는 게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러면 양보를 하기는 어려운데, 하나의 단일한 여론조사의 안으로 그 승부를 보기엔 또 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성을 거론해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 단일화를 안 하면은 뭐 다 망한다. 이게 너무 이제 강하게 지금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 그게 후보들 간의 결단에 의해서든 아니면 배 소장님이 지난번에 제안해 주신 여론조사 문항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 충고를 듣고 감읍해서든 간에 어떻게든 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법률권 단일화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왜 보셨어요? 네. 좋았어요. 네,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오늘 첫 네. 토론회 가졌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이 어느 정도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죠. 저도 뭐 다 보지는 못했는데, 김진애 후보가 또 의원직 사퇴까지 하고 났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토론회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이나 유권자의 시선을 집중시킬까? 네. 그러긴 다른 이슈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 단일화의 외부의 영향력은, 외부의 관심도는 또 보수 야권 쪽이 더 많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후보가 홀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밀도 있어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서울시정 운영에 관해서도 또 꼼꼼히 따져먹다 보니까 약간 이 박영선 후보가 땀을 삘삘 흘릴 정도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쉽지 않은 토론회가 전개되는데 이게 이제 17일 날 단일화 후보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 만큼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 또 한편으로는 함께 토론하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의 몸값도 사실 올라가고 있어요. 아, 저 정도 서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경쟁력이 있는 분이가. 그러니까 서울에 대해서는 정말 와 정말 잘 알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라서 나름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함께 이렇게 연대되는 그런 경쟁력을 또 확대하는 데는 뭐 효과가 있는 또 네. 단일화로 보입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님. 지금 박영선 후보의 이제 대표적인 공약이 21분 컴팩트 도시 뭐 이건데 네. 사실 뭐 박영선 후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이렇게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비전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김진애 후보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어떤 토론을 함으로써 그러한 우려가 어쨌든 저런 반대도 같은 진영 내에 있구나. 그러면 아마 저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이 기해지겠지.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진다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그런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번에 김진애 후보가 던진 질문들이 거의 정체성에 관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틀에 박힌 어떤 주류의 정체성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더 부각시켜주는 효과도 지금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봐서 이 토론을 한 것은 서로에게 뭐 득이 되는 토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네. 이 선거라는 게 우리 뭐 정당의 일체감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민주당 지지자가 반대편에 있는 보수야당의 후보를 찍기는 어렵고 보수야당에 있는 그 보수층 지지자가 민주당 후보를 찍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결국 스윙보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간층에 있는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박영선 후보가 최근에 약간 중도층의 표심에 구애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것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중도층 마음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네. 중앙도서관을 많이 가십니다. 자꾸 네, 그러면 중도 포기하는 수가 생깁니다. 안 됩니다. 네. 깊이 사죄드립니다. 네. 마무리를 너무 어떻게 파격적이세요. 받아들일지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파격을. 그만하세요. 우리 KBS 최고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야 외전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